안녕하세요. 민법 최신 판례 강의 1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신 판례 강의는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2회로 이루어지고요. 오늘은 이제 민촉물건 볼 거고 내일은 이제 채권 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민촉물건 자료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신 판례 강의 할 때 자료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프린트 있으니까 이제 프린트 받아보시고요. 제가 이제 최신 판례 강의 할 때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최신 판례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죠? 이게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주객을 전도하지 마시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최신 판례 강의하고 나면은 이제 지금부터 2달 동안 이제 최신 판례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기본서 보시던 거 끝까지 잘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요. 최신 판례는 거기 추가해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신 판례 그 지문이 나오긴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도 뭐 많이 나올 때는 막 3개 지문도 나오고, 그죠? 조금 나올 때는 뭐 한두 개 나오지만,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점수를 높여주는 역할은 하지만 이것만 보고 뭐 들어간다면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의하시라 말씀드리고, 그래서 기본서에다가 추가하시는 거다. 그죠? 다행히 우리 올해는 최신 판례가 좀 흉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흉년이 좋고 흉년이 나쁜 건데 최신 판례는 흉년이 낫죠. 그죠? 그래서 한 22년인가? 그때,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2년 정도에 아마 최신 판례 풍년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최신 판례 공부할 것도 뭐 중요한 것도 매우 많고 막 어려운 판례도 있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다행히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2024년 지금 나눠드린 자료 안에는 2024년 10월 31일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도 조금 더 나왔는데 그건 아직 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국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반영이 된 10월 30일까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 그 이후에 나오는 거는 아마 시험에, 물론 이제 실제 시험 범위는 그 시험 전에 나온 최신 판례까지 다 포함이 되지만 그 판례가 나오는 순서가 판례 공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종합법률정보에 반영이 되고 뭐 이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너무 최신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까지만 보셔도 충분하실 것 같다. 혹시 나중에 진짜 뭐 이거는 너무 중요해갖고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뒤에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그럼 나중에 따로 공지해 드릴 텐데, 매년 이 말씀 드리는데 그 이제 실제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신 판례는 오늘 보는 자료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23년분하고 24년분 2년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전제하고 이제 실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자, 이제 자료 첫 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신구 조문 대피표가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최신 판례 강의지만 우리 개정 조문이 있다. 다행히 중요하진 않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됐어요. 뭐 신구 조문 대피표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개정은 9월 20일 일부 개정됐는데, 요게 1월 30일인가? 그러니까 25년 1월 30일쯤 시행이 돼요. 근데, 우리 시험 보는 날이 2월 10 며칠이, 2월 15일인가? 하여튼, 시험 전에 개정된 법률이 이제 범위에 포함이 돼갖고 여러분들은 개정이 되면 요것도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최신 판례 들어가기 전에 요거 개정 조문 먼저 써놨는데, 다행히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개정이 됐고 출제 가능성 별로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개정이 됐고 이 기준에 따라 출제가 될 거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짚어드리면, 자, 첫째 밑에 표 위에 그 밑줄 있죠? 읽어보실게요. 이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옛날도 아니지, 아직도 현행은 그래요. 그죠? 그래서 법인의 등기부가 이제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 있고 분사무소 있으면 양쪽의 등기를 다 하라 그랬어요. 귀찮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분사무 쪽의 등기는 다 폐지됐어요. 그래서 그게 밑줄이에요.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아예 폐지하고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에서만 등기하도록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법인이 편하겠죠. 그죠? 분사무소에서는 등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맨 밑에 줄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런 방향으로 개정이 됐고, 자, 그래서 이제 확인만 간단히 해보시면, 이제 50조 둘째 줄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현행이죠. 현행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 그 다음에 다음 줄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또 동기간 내 각각 따로 등기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오른쪽에 어떻게 개정된다고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사무소 소재지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개정 방향이 일관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많이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51조 그 1항도 보시면 법인의 사무소를 이전하면은 또 이제 뭐 구소재지에서는 뭐 이렇게 등기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는 그냥 사무소를 이전해갖고 이게 주사무소 이전인지 분사무소 이전인지 그냥 이거 신경 안 쓰고 각각 다 등기해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오른쪽에 이제 개정되는 방향을 보시면 주사무소가 이전되면 그냥 종전소재지 세조지에서 이제 등기하면 되고 분사무소가 이전되면 이것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개정의 방향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52조 2도 보시면 이것도 뭐 이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등기하면은 셋째 줄 보시면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에 등기소에서 등기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개정되는 거는 그냥 주사무소 있는 곳에 등기소에만 등기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85조도 해산 등기도 맨 밑에 줄 보시면 주된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에서 등기해야 된다 그랬는데 오른쪽에 개정되는 거 보면 주사무소 소재에서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요 방향으로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개정 법률은 요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전에 개정이 되는 건데 우리 이제 이번 시험은 2월 달에 보니까 시행된 이후에 보니까 오른쪽 기준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출제될 가능성이 여러분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그 등기 형식적인 조문이어서 별로 안 중요한 조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다만 이렇게 개정됐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그럼 충분히 대비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개정 조문 체크해 드렸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최신 판례 들어가시죠. 그래서 민법 총칙부터 보시면 이제 총설. 첫 번째 판례인데, 제가 거기 뭐 일러두기도 하나 써놨는데, 이제 하얀 별 있잖아요. 하얀 별 하나. 그러면 그냥 한 읽어는 보자. 그죠? 근데 가끔 요 하얀 별에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죠? 뭐 제가 뭐 쪽집게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기준에 이렇게 이제 뭐 중요도를 좀 이제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별 2개짜리 열심히 보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좀, 강약 조절을 좀 잘 하셔라. 그죠? 그래서 이 하얀 별표 판례에 너무 막 이제 시간 많이 투자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하얀 별표 같은 거는 강의 때 한번 듣고 그냥 대충 한번 훑어보는 정도면 충분히 대비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판례는 뭐 까만 별 하나인데, 자,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관습법, 그죠? 관습법은 이제 판례가 확인해 주는데, 관습법은 판례가 확인해 주는데 우리 남녀 평등이죠, 그죠? 그래서 남녀 평등에 반하는 관습법은 이제 우리가 판례가 부정하죠, 효력을.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제 굵은 글씨만 그 셋째 줄 보시면 망인의 장남이 먼저 제사 주제가 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주제자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장녀가 장남보다, 그러니까 여자가 첫째고 남자가 둘째인 경우에도 장남이 제사 주제자가 된다. 그러면 남녀 평등 반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굵은 것이 보시면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제사 주제자 결정에 관한 2008년 전원합의 재판결, 요게 요대로였어요. 그 위에 있는 내용이 2008년 전합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남자가 우선한다, 여기. 그죠? 바뀌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법률은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 보기 어려워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3년 판례인데, 이제는 바꾸겠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바뀌었죠. 비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설을 불문하고, 그냥 최근 친의 연장자가 재산 주제자로 우선한다. 남녀 안 따지겠다는 얘기죠. 그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남녀 평등에 반하는 판례가 이제 바뀐 거다. 겨울이 하도 건조하고 제가 이제 뭐 목도 좀 안 좋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좀 마시고 하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가끔 목을 좀 축여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판례 보시면, 자, 이거는 뭐 이제 기존 법리입니다. 그래서 기존 법리와 갖고 그냥 뭐 여러분들 충분히 읽어보시면 충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권리행사가 신의 측에 비춰 용납할 수 없는 것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권리행사가 신의 측에 반한다, 권리 남용이다 그러면은 권리행사가 저지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의 신의 측상 같은 일반 원리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기존 판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들끼리 계약해가지고 뭐 매매 금액을 1억으로 만들어 데 법원이 그냥 지들 마음대로 개입해서 그냥 8,000원으로 감액한다. 원칙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죠?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신중을 기하여 가능한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계약을
그걸 갖다가 이제 심리적 같은 걸로 제한할 때는 이렇게 이제 뭐 신중을 가해서 뭐 예외적으로만 가는데 뭐 기존에 있던 법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그 세 번째 판례 보시면, 권리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이익이 없고, 뭐 객관적으로 사회질서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권리남용이죠. 이때, 조금 전에 뭐, 나와있지만,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권리남용은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까지 필요하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만, 이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다. 이것도 기존 판례죠. 그죠? 그래서, 기존 판례의 법리가 반복되는 것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밑줄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면 그냥 추상적 문구고. 자, 그래서 이제 꺽쇠 2번 가보시면, 자, 꺽쇠 2번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소유권 행사의 제한이 있죠. 그래서 어떤 토지가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때부터 부지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면 소유자가 수인해야 되는, 참아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공로 부지 소유자가 이를 점유해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이전, 통행금지 청구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랬어요? 권리남용이라 그랬죠. 그죠? 이게 사실은 이제 2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기존 참고 판례가 있는데 2021년 판례예요. 그냥 2021년에 이제 먼저 판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넘어가서 그 기존 참고 판례 보시면 꺽쇠 2번을 먼저 볼게요. 2페이지에 기존 참고 판례 꺽쇠 2번 맨 밑에 이제 꺽쇠 2번 먼저 보시면 똑같아요.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또는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 청구하는 거는 권리남용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유자는 그냥 참아야 된다. 일반 공중에 통로로 제공이 되고 있으면 그냥 참아야 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23년 판례는 조금 더 발전했죠. 그래서 그 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 보시면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 등에 대한 철거 청구도 권리남용이라고 보면 상당하다. 이게 이제 23년 판례에서 출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갑소유 토지인데 여기가 이제 공로로 이용되고 있으면 여기 일반 공중들이 막 통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반 공중들이 막 통행하고 있으면 갑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이 돼.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가 이거 관리한다고 도로에 아스팔트 깔고 있는데 이거 철거하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권리남용이다. 그죠? 그리고 23년 추가된 판례는 이 밑에 수도 같은 게 지나갔다. 지자체가 수도 같은 거 설치해놨다. 그죠? 이것도 철거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권리남용이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23년에 지하에 대한 뭐 이제 시설 철거하는 것도 권리남용이라는 판례가 이렇게 나왔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되셨고. 자, 그 다음 이제 꺽쇠 3번은, 이거는 뭐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맨 밑에 요거는 그 기존 참고 판례 바로 위에 밑줄만 보시면, 그 둘째 줄에 나오죠. 도로 및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 철거. 그죠? 그러니까 도로 철거해라. 이것도 안 되고, 그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 철거해라. 이것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도로 부분에 인도를 청구하는 거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거죠. 그죠? 되셨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기존 참고 판례를 꺽쇠 2번만 봤는데, 그죠? 이거는 사실 꺽쇠 1번이 더 중요해요. 그 기존 참고 판례 21년 판례 나온 건데, 이거는 그 꺽쇠 1번이 더 중요해요. 왜 더 중요하냐? 여러분, 불법행위의 효과가 뭐예요? 불법행위 성립하면 뭐 발생해?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하죠.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면 금전배상주의 원칙이죠. 그죠? 그러면 사실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돈만 주면 끝납니다. 그죠? 그러면 과연 이게 이제 쟁점인 거예요. 불법행위가 성립했는데 그 불법행위를 이유로 우리 물권적 청구권처럼 예방이나 방해 금지 이게 가능한 거냐, 그죠? 이게 원칙적으로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한 판례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꺽쇠 1번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불특정 다수에는 일반 자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갑소유인데 여기 이제 공로로 제공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막 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을이 이제 통행을 하고 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을을 통행을 못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왔다 갔다 하는데 병이 을만 통행을 못하게 하는 거야. 통행을 방해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병이 을에게 불법행위한 겁니다. 이게죠. 그럼 이제 불법행위하면 뭐예요? 원칙적인 요건은 금전배상 청구하고 을은 병에게 돈만 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을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판례에서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의 효과로
손해배상, 금전배상 말고 예방 금지 이걸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죠? 그게 이제 그 기존 전국 판례 꺽쇠 1번입니다. 그래서 다음 줄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이 제3자가 그 특정인에 대해서만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면 불법행위는 그 효과가 손해배상 조건이니까 금전배상의 원칙인데, 그죠? 이러한 사례에서는 더 나아가서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행 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출제자가 함정을 파겠죠. 불법행위는 금전배상 손해배상이고 금전배상 원칙이니까 이렇게 방해 금지, 통행 방해행위 금지를 소구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불법행위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금지 청구까지 인정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신 판례를 이제 소개만 해드리는 것보다 기존 판례에 어떻게 녹여드릴 건지 그걸 저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최신 판례를 만나면 자기 그 정확한 주소에다가 비교 판례랑 비교해가면서 정확하게 꽂아놔야 돼요, 그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이제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판례였다, 그죠? 그래서 옆에다가 그냥 금전배상주의 예외 이렇게 써놓으시고. 사실 이런 거 기존에 판례 있었잖아요. 뭐예요? 명예가 침해되면 그때도 불법행위의 경우에 사전 예방적 구체조사로 할 수 있었잖아,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주체 가시죠. 자, 제5절 법인 가시면. 자, 꺽쇠 1번 요것도 2024년 판례인데, 이제 올해 나온 판례인데, 이것도 기존 법리입니다. 근데 기존 법리에 조금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회사의 권리 능력은 목적 범위에 의해서 제한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적 범위에 의한 제한인데, 기존 판례가 셋째 줄처럼, 목적을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둘째 줄,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그래서 이 목적 범위를 좀 넓게 해석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기존에 있던 판례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냐?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추가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추상적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만 해야 돼, 그죠? 그런데 좋은 일도 돈이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비영리 법인이 이제 좋은 데 쓰기 위해서 돈을 좀 mov는다,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정관으로 명시된 목적은 좋은 일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도 포함이 돼야 되니까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 모두 포함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을 해버리면 지들은 다 필요하지, 그죠? 지들 생각에는 다 직간접적으로 다 필요하다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관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게 이 법인의 목적 달성이 진짜로 필요한 건지는. 그래,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이 부분 조금 추가됐다. 그 다음에 제가 밑줄 안 친 부분은 여러분들도 안 보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밑에 이제 꺽쇠 3번 가보시면 이것도 이제 기존 판례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꺽쇠 3번은 사법상 계약기타 법률행위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를 위반해서 헤어진 경우 강행법규 위반 얘기하는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규 위반일 때 이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냐 아니면 그냥 단속 규정에 불과해서 유효가 되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럴 때 강행법규 중에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을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법 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그랬고, 따라서 그 점에 따라 명문에 정함이 있다면 나는 강행법규다, 자기가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면 그건 강행법규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는 그냥 개별적으로 좀 금지 규정의 목적과 이런 걸 판단해 보고서 검토해서 이게 강행 규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겠다, 그죠? 이것도 기존에 다 있던 법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3페이지 맨 밑에 있는 판례 보시면 이건 중요합니다. 이제 별표 하나짜리인데 꺽쇠 2번 이제 굵은 글씨 있죠? 요거는 중요해요. 요건 좀 봅시다. 이것도 이제 2024년 이제 1월에 나온 판례인데 꺽쇠 2번 보시면 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할 필요성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도 요구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위에 꺽쇠 1번을 제가 안 읽었는데 우리 다 아는 내용이어서 법인과 이사가 있으면 위임 관계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상호해지의 자유가 있다. 그죠? 이게 제일 원칙이죠. 그죠? 1단계 제일 원칙.
그런데 2단계로 뭐예요? 정관의 해임 사유를 규정해놨다. 이거는 이 판례 너무 잘 아셔야 되지, 그죠? 정관의 해임 사유가 규정됐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 나가고, 그죠? 이거는 이제 해임 사유니까 법인이 이제 이사를 마음대로 못 자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해임 사유에 규정된 해임 사유가 있을 때만 자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단계가 뭐였어요? 사실 이 정관의 모든 사유를 다 규정해 놓는다는 게 어려우니까 해임 사유에 없더라도 해임 사유에 규정이 없더라도 해임 사유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뭐 위반이다. 이런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해임 사유 아니라도 또 해임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3단계였잖아요, 기본 판례, 그죠? 요게 이제 위에 꺽쇠 1번의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꺽쇠 2번 다시 가셔가지고 법인이 자, 이제 요 2단계를 볼게요. 2단계. 그래서 정관이 이 이사의 해임 사유를 따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럼 아시다시피 이거 그냥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 아니라 이거는 임의 규정성이 있으니까 이대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관에 규정된 사유로만 해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규정된 사유로만 해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마음대로 해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죠? 그게 이제 첫째 표현이야, 그죠? 그래서 꺽쇠 2번의 둘째 줄에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얘기는 정관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정관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그러면은 정관의 정한 해임 사유에 따라서 해임하는 거는 그거는 마음대로 해도 되냐? 아니죠. 이때도 존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해임하는 경우에도 이때도 정관을 존중할 필요성은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뉘앙스가 좀 헷갈리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출제자 함정도 파기 쉽고.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그러니까 법인의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689조 상호해제 자유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정관에 해임 사유가 있으면 이 정관을 존중을 해줘야 돼, 그죠? 이 존중을 해줘야 될 필요는 이거에 따르지 않고 해임하는 경우는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고, 그죠? 이거에 따라 해임을 할 때도 그때도 존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시죠, 그죠? 그게 이제 판례죠. 그래서 예컨대 출제자가 존중할 필요는 법인에서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해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해임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헷갈릴 거 아니야, 그죠? 느낌 오시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더 어려워져. 그래서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 사유와 절차를 정했고 해임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법원은 이를 이유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해임할 수 있는데, 이때 자, 너무 중요해요. 요거 중요하다.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요건 외에 이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법인이 비로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보시죠. 이 이사가 정관의 해임 사유에 정한 걸 위반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가 정관의 해임 사유에 해당이 됐어. 그래서 법인이 이 이사를 해임하려고 그래요, 그죠? 이때 과연 법인이 이사를 해임하려고 할 때 이 이사가 여기 판례 표현대로 그러면 이때 이사가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그죠? 더 이상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그래야만 해임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해임 사유에 규정만 돼 있으면 해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면 사실 그 위에 본 지금 그 판례 문구하고 아래 본 판례 문구하고 사실 뉘앙스가 살짝 좀 모순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죠? 위에서는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정관을 존중할 필요는 요구된다 그랬다. 이게 정관을 존중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정관에 규정되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해임 사유 규정되어 있기만 하면 그 해임하는 거는 가능하단 말이야. 그때 법인과 이사의 신뢰관계가 막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 판례는 문구 자체가 다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 좀 잘 해두세요, 그죠? 이 판례는 좀 중요한 판례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판례 3단계, 그죠? 원칙 예외, 예외 이거 잘 기억하고 이거는 이미 나왔고, 그죠? 그래서 요게 더 나아가서 요 이제 최신 판례가 나왔으니까 요거에다가 붙여주면 되는 거야. 되셨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갖고는 안 되고 집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 복습을 좀 여러분 읽어보셔야 그래야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죠?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4쪽 가보시면. 자, 4쪽에 요 판례도 요것도 나름 중요해 보여요. 2024년 6월에 나온 판례인데, 자, 오히려 막 어렵고 막 이런 것보다 간단한 질문들이 출제하기가 쉽거든요. 이런 게 출제하기 쉬운 판례야 보시면. 이러한 민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결의는 총회 소집 개최 절차가 이루어진 총회 사원들이 참석해서 결의하는 것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한다. 참석 동그라미 쳐놓고 결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참석해서 결의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굵은 것이 보시면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의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 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했다. 이러면 특별한 따지면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최신 판례다. 제가 밑에 비교 조문 써놨죠. 그죠? 우리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서면으로 결의권 행사할 수 있다며. 근데 위에는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하면 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그러죠. 그죠? 무슨 얘기냐? 자, 이 위에 24년 최신 판례는 그러니까 이제 밑에 비교 조문은 예컨대 총회 결의를 해갖고 나올 사람 나오고 거의 대부분은 나와야 되지.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의 나올 사람 나오고 실제 총회가 이루어지고 근데 다만 일부 이제 사원들은 나는 가기가 너무 멀고 그러니까 나는 서면만 보내겠다. 아니면 나는 뭐 대리인만 보내겠다. 결의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거 비교적으로. 그죠? 그런데 위에 판례는 뭐냐면 아무도 안 오고 전부 다 서면으로만 받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죠? 무슨 어떻게 비교되는 상황인지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그 위에 판례처럼 아무도 안 오고 그냥 소집 개최 절차도 없이 그냥 다들 서면으로만 결의해라 이래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러면 이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거야. 되셨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비교 조문까지 넣어놨으니까 요거 이제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판례 문구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법인에서 이제 법률이나 정관의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 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한다? 이러면 중대한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되셨죠? 근데 이제 제대로 하는데 이제 일부 사원이 뭐 서면이나 대리권으로 결의권 행사하는 거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는 조문 안 넣어놨지만 여러분 서면만 보내도 출석사무소에 포함시켜줘요. 그거 조문이 있어요. 그죠? 기본입니다. 그런 거는 조문이. 그죠? 나중에 조문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조문 있으면 지금 확인해 보셔. 그 75조 보시면 75조 2항 보시면 73조 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돼 있잖아. 75조 2항에 73조 2항이 조금 전에 봤던 그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75조 2항에 따라서 출석한 것으로 봐줍니다. 그죠? 조문이 기본이에요. 그죠? 이거 없이 이 판례만 보면 돼? 안 돼? 안 돼. 그죠? 이 조문을 알고 이 판례는 이거는 이제 전부 다 그냥 아예 소집 개최 절차 없이 그냥 모두 그냥 서면만으로 결의시킨다. 이거 안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가보시면 이것도 뭐 너무 기존 법리다. 근데 이제 좀 이것도 중요하다 보시면 위에서 세 줄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고의 의무 종중은 성년인 사람을 공동선조 후손중 성년인 사람을 종으로 해서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 종족 집단이다. 그래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필요 없다. 그냥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중이 자연 발생적으로 성립한 후에 나중에 정관 등 종중 규약을 작성하면서 자,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연 발생적이니까. 그죠? 야, 너는 우리 종중 아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자연 발생적으로 당연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더라도 그러한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해서 무효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조심하셔. 자, 어떤 종중 정관이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했어요. 그죠? 일부를 아예 너희들은 우리 종중원이 아니다 하면 이래버렸어요. 정관에다가. 그죠? 이러면 이미 성립한 종중의 실체 자체가 부인이 되나요? 그건 또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종중의 실제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 되는데 제한하거나 확장하더라도 이러한 규약만 이제 본질에 관해서 무효일 뿐이지 이미 성립한 종중 실제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공동선조 후손들은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겠죠, 그죠? 종중을 양분하는 것 같은 종중 분열할 수 없다, 맞겠죠, 그죠? 늦게 오시면 뭐 프린트 달라고 그래요. 네, 그죠? 네. 뭐 여러분 비범사단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거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죠? 이거는 그냥 뭐 적용만 시키면 되죠. 우리 교회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종중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종중도 이제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이제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종중을 양분하는 것 같은 종중 분열도 할 수 없다. 쉽죠, 그죠? 중요하겠죠, 그죠? 이런 거 출제가 가능하겠죠. 자, 그다음 이제 내려가서 이제 그 교회 사건 바로 나오죠, 그죠? 이것도 이제 우리 기본적인 그 교회 사건 판례가 기억이 나셔야죠. 아시다시피 교회 분열 인정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탈퇴하려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은 찬존 교인들 소유다. 그런데 정관 변경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서 나갔다 그러면 그때는 탈퇴 교인들 소유다. 일단 그거부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 전제로 이제 그걸 기억을 하면서 떠올리면서 이제 요 판례를 봅시다. 그래서 셋째 쪽으로 이제 굵은 글씨 보시면,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교인들이 탈퇴하려면 이제 그 정통성을 가지고 나가려면 3분의 2 이상 정관 변경 정족수, 이게 필요하다 이제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이제 판례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 교회가 있었고, 그죠? 여기서 이제 을파가 빠져나간다 그럴 때, 이 갑교회가 이제 예컨대 A 종단 소속이었다. 그죠?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A 종단에 자치규범이 있을 텐데, 그죠? 이거를 그대로 따랐을 때, 그죠? 첫 번째 사례가 그거예요. 종단의 자치규범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근데 을이 나간다. 그럼 이때는 을에게는 당연히, 그러니까 을이 나가서 B 종단으로 간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정관 변경이죠. 너무 쉽잖아, 이거는. 그죠? 아니, A 종단의 자치규범이라는 게 정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A 종단의 정관에 따르고 있었는데 B 종단으로 가면은 정관이 당연히 바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정관이 바뀌니까 정관 변경 초래하니까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이게 금방 쉬워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비교해 볼게요. 이번에는 A 종단 소속이었는데 이 갑교회가 스스로 정관을 만들었었어요. 그죠? 자기가 스스로 정관을 만들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을파가 나가는 거야. 그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스스로 만들어 쓴 걸 나가니까 그럼 이때는 정관 변경 안 되는 거 아니냐? 을도 그냥 스스로 만든다? 그죠? 근데 이때도 여러분 느낌 오시겠지만 이때도 뭐예요? 갑교회가 스스로 정관 만들어 쓰다가 을교회로 나가면 자기도 스스로 만들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때도 뭐예요? 정관 변경이 되는 거죠, 그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관 변경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을 갖춰야 된다. 사실 쉬운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빨리 읽어볼게요. 자, 셋째 쪽.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왼쪽이죠. 그냥 종단의 그 자치규범 그냥 썼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소속 교단을 변경하면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대한 자치규범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맞죠? 그 다음에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다. 오른쪽이죠. 자기가 해서 그 정관 스스로 만들었었다. 그죠? 이때도 교단 변경을 위해서 지교회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한다. 맞죠? 여기서 나가면은 자기들이 새로 만들어야 거 또 정관 변경 수반하잖아요. 그죠? 결국 어느 경우든 두 경우 모두 소속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해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어렵지 않죠? 그죠? 되셨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출제자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객관식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은 출제자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돼. 그죠? 출제자가 어떻게 함정파겠어요? 왼쪽의 경우에는 3분의 정관 변경을 초래하는데 오른쪽의 경우는 뭐 정관 변경 초래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함정 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정관 변경을 초래하거나 수반하니까 결국은 두 경우 모두 다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필요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두 줄도 이것도 이제 좀 체크해 두시죠. 다만, 정수에 관해서 지교의 규약에 따른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는 특별한 사정이면 그 규정의 견이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법 조문 보면은 정관 변경 정족수 뭐 이제 3분의 2 이상이다 그러는데 그 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쉽게 해서 임의 규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면, 예컨대 뭐 2분의 1로 했다 그러면 그 규정에 따른 결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상지문 이거 실제 출제되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예상지문 써놨는데 보시면 제가 이제 함정을 또 파볼게요. 여러분들 막 함정으로 끌고 들어와 볼게요. 교회 소속 교단에서 탈퇴 내지 교단 변경한 정족수인 의결권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한 결의는 이게 특별 정족수니까 엄격하게 생겨갖고 교회 정관 의리를 완화할 수 없는 강해 목표의 성질을 갖는다고 그러면은 막 끌려 들어올 거야. 그죠? 넘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죠?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성이다. 그래서 3분의 2라는 숫자는 정관으로 이제 다른 규정을 줄 수 있다.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 가시면. 자, 법률행 1번 가보시죠. 이것도 쉽죠. 법률행 해석인데, 꺽쇠 1번.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 관계없이 문헌의 내용에 의해서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우리 원칙은 표시주의죠. 그래서 의사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원칙은 표시주의고, 이제 예외적으로 의사주의. 그죠? 그래서 판례는 이제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꺽쇠 2번 보시면. 자, 요거는 꺽쇠 2번에 실제 사례까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요거는 이제 꺽쇠 2번 그러니까 이제 꺽쇠 1번, 이거 이제 하얀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요런 사례가 있다 들어만 두시죠. 그래서 이제 꺽쇠 2번 보시면. 갑등이 을에게 갑수요 상가 건물을 임대하면서 계약서에 계약의 해지 성립 여부에 쌍방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그랬고, 다만 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 사이의 권리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정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가 된 거야. 이제 을이 갑등에 대해 차임과 관련된 빚을 납부하지 않자 갑등이 을을 상대로 임대차에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을 지급을 구한 사안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임대인 있고 임차인이 있었어요. 이건 뭐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제가 이제 중요한 노트 같은 거는 이제 노트 필기 다 해갖고 나눠드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눈으로만 보시면 되는데. 자, 임차인이 예컨대 2기 이상 차임 연체했다 그러면, 그럼 이제 해지 가능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툼이 있으면은 결국 법원에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원 판사님이 이거를 판결을 내리면서 이거 너 차임 연체 사실이 확실하니까 임대인이 이겼다. 그죠? 갑승소. 그럼 바로 인도 청구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죠? 을 너는 이거 임대차 해지됐으니까 을 너는 더 이상 살지 말고 바로 갑에게 인도해라. 그죠? 그래서 을에게 인도 청구, 인도 청구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인도하라 그래요. 그죠? 예컨대 1심에서. 그리고 해지됐으니까 을은 당장 나가고 인도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을이 뭘 들고 나오냐? 야, 우리 특약을 봐라. 특약 뒷부분에 뭐라고 써있냐? 그래서 아래 밑줄 가볼게요. 위 특약의 뒷부분인 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는 유지된 것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최종 판결 확정된 거 아니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계속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리고 특약에 따라서 지금 인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을의 말이 맞냐 틀리냐인데 우리 판례는 틀리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만약 이걸 갖다 의리 판결 확정시까지 갑등의 임차 목적물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위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 판단하더라도 갑등의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그죠? 분명히 예컨대 1심 법원은 이거 차임 연체돼 갖고 해지 가능하다. 이제 바로 인도 받아야 된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 특약 때문에 인도가 지금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냐. 그죠?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럼 이제 인도 청구를, 그러니까 해지는 인정을 해주는데 인도 청구는 기각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이상한 결과가 되니까, 이는 법원의 임대차가 종료됐다 판단했음에도 임대차 관계가 청산되지 못하는 결과가 돼서 부당하다.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들의 아래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또 밑줄 볼게요. 지들끼리 이렇게 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지들끼리 이렇게 특약을 해놨는데, 이런 의미는 위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임대차 관계 청산을 구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으로 목적물 반환 등의 임대차 관계 청산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되 확정 후에 그 판결을 집행한다는 것일 뿐, 이와 같은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집행은 어쩔 수 없이 판결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겠지만 그 전에 얼마든지 인도해라라는 인용 판결은 내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많이 중요한 판례는 아니고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 당사자의 특약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봐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많이 중요한 판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해석에 관한 판례가 나오는데 요건 그나마 좀 중요하죠. 그래서 별표 하나짜리 보시면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을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상 당사자를 표시했다. 괄호 안에 예가 나왔죠. 실제 계약 체결자 이름에 왜 몇인, 그죠? 그러니까 계약자를 쓸 때 그러니까 매도인 갑 이렇게 쓰고 매수인 그랬는데 을, 왜, 3인 이렇게 써버린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을은 특정이 되지만 매수인으로 왜 3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 그죠? 그냥 무조건이고 당사자를 확정시켜 줄 수가 없죠. 그죠? 왜 3인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렇게 왜 몇인 이렇게 부과하는 형태로 이렇게 계약서를 써놓으면 계약서 자체에서 당사자로 특정할 수 있거나, 근데 왜 3인 그랬는데 요 밑에 보니까 이제 요 계약서 안에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면 상관없겠죠. 그죠? 그래서 계약서 자체에서 당사자로 특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왜 몇인만 해놔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누구인지 뻔히 알 수 있는 이런 특정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이 당사자만 계약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 맞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왜 몇인 이렇게 이제 뭐까지 나오면 쉬운데 그 첫째 줄처럼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상 당사자를 표시했다. 만약에 이것만 주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이런 표현이 당사자 누구 왜 몇인 이렇게 한 이런 표현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예컨대 요 왜 3인을 언제나 계약 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고 계약서 자체만으로 특정할 수 있거나 상대방이 당연히 이렇게만 써놔도 상대방이 당연히 특정할 수 있거나 이럴 때만 예외적으로, 그죠? 당사자로 인정이 될 수가 있겠다. 그죠? 이것도 이제 어렵지 않고. 그 다음 이제 밑에 의료법 48조 3항이 있는데 이거 강행 규정이다. 이건 단순 한기 판례인데 안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죠? 그래서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재산을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했다 그러면 강행법 규정은 부여다 이런 취지인데 별로 안 중요하다. 그죠? 우리가 이제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이거를 이제 기출된 거 정도만 알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눈으로만 한번 봐주세요. 그죠? 이런 것도 강행 규정이라 그랬다. 그죠? 자, 그 다음 내려가서 또 이제 6쪽의 맨 밑에 판례 보시면 별표 하나짜리인데, 자,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우선은 해당 법률의 급부와 반대급부가 무엇인지 확정한 뒤에 그 뒤 각각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해야 한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우리 백사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일방적으로만 급부한다 그러면 백사조 아예 적용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급부가 먼저 확정하고 반대급부가 먼저 확정하고 각각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는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단지 이 X가 시가가 1억인데 이제 매매대금 2억으로 주겠다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이나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그랬다. 그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거는 매우 중요한 표현 같습니다. 보시면. 궁박 때문에 법률행위에 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 결과 제3자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하게 되더라도 특별한 사점이 이러한 불이익의 면제, 이 불이익의 면제를 곧바로 해당 법률에서 정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표현이 중요하겠다. 그죠? 여러분, 이 표현만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이게 사례를 알면 쉬운데. 자, 그래서 사례 자체가 중요하진 않지만 이해를 위해서 우리 사례를 좀 봅시다. 7쪽에 가서 꺽쇠 3번을 보시면 이제 사례가 나와 있는데, 갑소유 주택이 있어요. 잠깐만. 타세대 주택이라고 할게요. 여러 명이 살고 있어요. 그죠? 임차인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이제 특히 임차인이 들어있다. 그죠? 우리 이제 임차인이다. 근데 이제 이 사업 시행자가 이제 병이었는데, 이 주위에 있는 집들을 사가지고 이게 X 건물, 이제 주위에 Y 건물, 뭐 Z 건물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건물을 사갖고 밀어버리고 이제 재건축하려고 지금 다 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Z도 매매계약 체결하고 Y도 매매계약 체결하고 X도 매매계약 체결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때 갑이, 그죠? 이 병과 좀 무리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 매매계약이죠. 건물 매매계약 체결하는데, 이게 임차인이 안 나가면 이거 못 밀어요. 맞죠? 그죠? 임차인이 안 나가면 병원 기껏 뭐 Y, Z, X 다 샀는데 이 X 건물 안에 임차인이 안 나가면 이거 못 밀잖아요. 재건축 못 해요. 그죠?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 책임지고 내가 임차인을 내보내주겠다 특약을 한 거야. 그죠? 책임지고 내가 내보내주겠다. 내가 이 임차인을 못 내보내면 네가 사업 시행을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X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병은 Z나 Y나 다 살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러면 모든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자기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무리하게 특약을 맺은 거예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궁박 상태로 걸어 들어간 거야.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사례 봅시다. 꺽쇠 한번 보시면. 굵은 글씨죠. 갑이 임차인들을 퇴거시켜야 되고 잔금 지급일까지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 위매매계약, 그 X에 대한 위약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 위약금도 모두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을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갑은 당연히 임차인들이 말 잘 듣고 나가줄 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차인이 안 나가? 안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의리 임대차 계약 합의해제하고 임대 목적물 인도해달라는 갑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갑이 거액의 위약금 지급해줄 위험에 처하게 되자 쌍방이 협의를 거쳐서 갑이 매매계약에 잔금을 수령하면 의리에게 임차보증금과 이사비용뿐만 아니라 거기 임차보증금 10배에 해당하는 인도합의금, 보증금 10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불공정 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 임차보증금 10배. 그죠? 그러니까 갑이 이거 임차보증금 10배라도 주지 않으면 이거 위약금 다 물어주게 생겼으니까, 그죠? 어쩔 수 없이 궁박 상태에 빠져갖고 이렇게 그냥 임차보증금 10배를 지급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게 과연 백사조 위반이? 이러면 이제 사례가 좀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사실 갑이 줘야 될 임차보증금은 뭐 했건데 1억이다. 그런데 이제 10억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눈으로만 봐도 이거는 이제 불공정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10배를 줌으로 인해서 면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예컨대 20억이다 생각해봐요. 10억 주고 안 내보내면은 20억 물어주게 생겼다 그러면, 그죠? 요게 바로 불이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면은 요 불이익을 면제받는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바로 반대급부로 더해줄 수 있냐? 그죠? 그러면 아마 이거는 불공정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죠?
왜냐하면 이거 면허, 이거 주는 대신에 이거 면허니까 그러면 계속 이럴 때는 그냥 완전히 불공정성이 없어져 버리는 불합리한 결과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불이익, 면제받는 이익을 바로 반대급부에 더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죠? 되셨죠?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좀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문구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6쪽의 맨 밑에 가보시면. 궁박 때문에 법률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 결과 제3자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 요게 나머지 그 위약금 다 물어주기라고 그죠? 이걸 면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러한 불이익의 면제를 곧바로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상대방의 급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해가시죠? 그죠? 이것도 출제자가 이거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출제할 수 있겠죠. 그죠? 불이익을 면하게 되면 이거 바로 상대방의 급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잖아.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깜빡하기 또 쉽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면하게 됐더라도 이걸 바로 상대방의 급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되셨죠? 그래서 이를 왜 그러냐? 뭐 이유는 우리가 뭐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이를 상대방의 급부를 평가한다면 아래 밑줄 그 이유만으로 당사자 공방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법률행위 불공정성이 부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보시죠. 그래서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얻을 이익이 이로 인해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돼서 불이익의 발생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감수할 생각으로 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계약 상대와의 관계에서 그가 주장하는 급박한 공공상태에 이르렀다면 요 긴 말을 짧게 표현하면 그가 자초한 상태다. 그죠? 이 사람은 불공정성으로 지가 뛰어들어간 거야. 이런 계약을 왜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가 자초한 상태를 민법 104조의 궁박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자기가 이 궁박 상태를 자초해버렸죠. 그죠? 이럴 때는 이때 104조 궁박이라고 또 인정. 근데 이제 요것도 이게 사실적이 좀.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그 불이익을 면제받는 이익을 무조건 상대방의 급부를 봐갖고 무조건 불공정성, 무조건 104조 위반이 아니다 그러면 또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뭐라 그래요? 자초한 상태를 또 이제 궁박이라고 또 인정해 버릴 때는 요것도 이제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쪽 측면인 거죠. 여러분 바로 뉘앙스가 잘 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 갑이 자기가 궁박 상태로 뛰어들었어요. 그죠? 그죠? 이럴 때 10배 차이 난다고 또 무조건 궁박이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무조건 궁박으로 무효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안 되잖아. 왜? 아이고 자기가 궁박 상태로 뛰어들었으니까 그것도 또 고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시죠? 그죠? 그거는 지금 그 느낌인 그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어렵죠, 그죠? 이거는 이제 복습 잘 해주세요, 판례는. 그래서 이제 결론이죠, 꺽쇠 3번. 그래서 굵은 것이 갑이 임차인들을 퇴거시켜야 하고 잔금질까지 완전히 해결하지만 위약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위약금도 모두 책임진다는 취지 특약을 포함시켰는데 을이 임대차 계약 합의 해지하고 목적물 인도해달라는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갑의 거액의 위약금 지급할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음 주 임차보증금 10배에 해당하는 인도 합의를 했다. 맨 밑에 이제 결론 보시면 제가 밑줄을 안 이게 결론이 중요한 건 아니어갖고 맨 밑에 위합의가 갑과 정의 궁박 상태에서 체결됐다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합의가 유효하다. 결국 10배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판례는 궁박이 아니라고 해서 유효하다. 104조 위반 아니다는 결론은 나왔습니다. 그죠? 왜? 지가 뛰어들어갔잖아. 지가 궁박 상태로 뛰어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막 유효하다. 104조 위반 아니다. 그죠? 정리가 좀 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을 좀 하시면 좀 나으실 거다.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고 가시죠. 자, 차고 꺽쇠 1번은 이것도 그 표현이 꽤나 뭐 중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까만 별인데, 이것도 이제 사례를 알면 쉬워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 페이지 꺽쇠 3번을 먼저 보실게요. 갑 사회복지법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좋은 일 하자 그랬죠. 그죠? 근데 을은 갑법인의 후원 안내에 따라 할머니들의 생활복지 증원 활동 위한 일반 후원 납입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하였다. 기부했죠. 그죠? 그런데 그 후원금이 대부분 법인에 유보되어 있고, 뭐예요? 법인 재산으로 남아있고, 할머니들을 위해서 안 쓰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들 위해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취지 폭로와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을이 갑법인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이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 기부한 사람은 뭐예요? 나 이제 후원 계약 착오로 취소한다 이런 거야. 야, 니들이 이거 잘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니들 법인에만 돈 쌓아놓고 있으니까 나는 후원 계약 취소한다. 그래, 착오 취소한다. 그죠? 우리는 이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민법을 배우니까 요건 판단을 해봐야지. 그죠? 그러면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문구로 가보시죠. 그래서 7쪽에 이제 꺽쇠 1번 보시면. 자,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에서 재산권의 무상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특수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전의 목적 동그라미 청구. 좋은 일에 쓰라고 기부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지들 법인에만 쌓아놓고 있으면 그건 중요 부분 맞잖아요. 이거는. 그죠? 무슨 느낌인지 보시냐. 그죠? 그래서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 여부 판단할 때 이렇게 이게 무상성이냐 요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의 목적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럼 이제 중요성은 인정이 되겠죠. 이거는 이전에 기부하는, 증여하는 목적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거를 안 지켰으니까 이거는 중요성 인정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꺽쇠 2번도 너무나 잘 아시는 기존 판례인데, 109조에 따라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 행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 있는 사실을 잘못 계획되었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런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상황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사표시의 심리사실의 인식과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 이 판례는 기존 판례 잘 아시죠? 대표적인 판례가 뭐였어요? 나중에 여관이나 뭐 호텔이나 이런 거 허가 받을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토지 형질 변경이 안 돼갖고 허가를 못 받더라. 이거는 그냥 지가 예측하거나 기대한 사정이 어긋난 거에 불과하다. 그죠? 이럴 때 위험은 자기가 부담해야지. 이럴 때 착오로 취소 못한다는 이런 판례 기억나시죠? 그죠? 이때 이 단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부자가 있고 이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에서 이걸 주장한 거야. 이 기부자 쪽으로. 우리가 법인에 안 쌓아놓고 이거를 할머니 등을 위해서 썼다는 거는 네가 예측하거나 기대한 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단체의 말이 맞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판례가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이제 요게 추진 판례에 추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지가 그냥 예측하고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자기가 책임져야지 착오로 다룰 수 없다. 이게 기존 판례잖아. 아시잖아요. 그죠? 네. 다만 어떠한 인식이 장래에 있을 어떤 상황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도 포함하고 있고 그 인식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착오로 다룰 수 있다.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예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추진 판례에서 추가된 내용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현재 지금 이 사람이 기부를 그 할머니들 위해서 돈을 안 쓰고 법인에 쌓아놓고 있다. 그죠? 그걸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거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는 이 기부자는 현재 이 사람이 당연히 할머니들을 도와줬을 거라고 인식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실제 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불일치가 있는 거다. 그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착오로 다룰 수 있다죠. 그럼 이제 결론은 뭐 이제 꺽쇠 3번 가보시면 이거는 이제 맨 밑에 보시면 그런 착오를 이유로 후원 계약 취소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났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정적으로 보면 안 되고 쟁점,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게 과연 기부자가 당연히 단체가 기부했을 것이라고 예측 기대한 것에 지나지 않느냐. 그죠? 요 두 가지 쟁점을 우리는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중요 부분도 맞고 단순히 예측이나 기대한 걸 넘어서 현재 사정에 대한 불일치가, 인식에 대한 불일치가 분명히 있다. 그죠?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8쪽의 맨 밑에 있는 하얀 별 판례 꺽쇠 1번은 기존에 있던 법리입니다. 그 증권회사 사건 아시죠? 그래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원래 이제 중과실이면 취소 못 하는데, 그죠?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를 알고 이용하면 이때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요 23년에 판례가 나왔는데, 요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있던 제가 이제 항상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던 U증권회사하고 M증권회사 사건 기억나시죠? 그죠? 0.1원을 갖다가 이제 10원으로 표시한 그죠? 예. 이때는 이제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는 게 인정이 돼 갖고 이때는 차고 취소가 가능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 사례에서는 실제로는 요게 이제 알고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 요런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판례는 23년 최신 판례인데 요것도 이제 증권회사 사례이긴 한데 요 판례에서는 알고 이용한 걸 부정했다. 그래서 읽어만 봅시다. 그래서 꺽쇠 2번은 사실 많이 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9쪽 넘어가서 맨 위에 보시면 단순히 표의자가 제출한 호가가 당시 시장 가격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이걸 표의자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요런 판례도 있구나. 우리가 한참 배웠던 그죠? U증권에서 M증권에서처럼 알고 이용했으니까 이제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는 반면에, 그죠? 이렇게만 단지 그냥 뭐 호가가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알고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판례도 있었다. 그죠? 중요한 건 이 실제 사례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 판례 꺽쇠 1번에 그 이론이 중요한 거죠.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알고 이용한 걸로 볼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알고 이용한 걸로 볼 수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제 5장 대리부터인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대리부터 보시죠.